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방송 2부 시작합니다. 이상호의 상위 임시방송 초대석인데요. 지난주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촌갤러리 장영승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정청래 의원 인터뷰 보셨나요? 못 봤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저녁 때 잠깐 누가 링크 달아준 거 네. 맞춰본 것 같은데.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별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재미있다는 느낌보다는 또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원래 정청래 의원이 정말 재밌는 분입니다. 거의 연예인급인데 24일을 굶으셨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진중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저도 그분 안 지가 꽤 됐는데 모처럼 진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영승 대표,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세월호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일단 물 한잔 하시고 웃기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편하게. 못 웃깁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했던 월급쟁이 사장이었습니다. 월급쟁이 사장이요? 네. 저희가 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분위기 보이시죠? 네, 조금 긴장이 됩니다. 뒷조사 전문 저희 기관인데 나눔기술 벤처 사업가였어요? 네, 아주 옛날이죠. S대 공대 전자공학과인가요? 아니,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시고 공대 넣은 남자라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벤처 사업가로서 성공도 거두셨고, 성공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뭘 일단 부침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까지는 그럼 이제 월급쟁이 사장을 하셨군요. 네, 회사를 2005년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월급쟁이 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온몸이 리본이 되셨어요. 4월 19일인가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팽목항에 제가 취재 중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죠. 그렇죠. 왜 내려오셨나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일단은 팽목항이라도 가야,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내가 일단 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생활인이고 CEO인데 그렇게까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내려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생활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생활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져야 되는 게 이제 그 도리나 어쨌든 4월 16일 사건이라는 거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게끔 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팽목항에라도 내려가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없이 무작정 팽목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자, 우리 장 대표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팽목항은 어땠나요? 일단 너무 힘들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조차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부모님들 눈 자체도 못 맞추었던 것 같고 오로지 그 부모님들 옆에서 도와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 그 분들밖에 못 뵙고 사실은 올라왔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제가 마주치는 우리 장영승 대표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앞장서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혹시 두려우신가요? 아니, 분위기가. 자, 한잔 하시고. 이왕 우리가 슬픈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좀 밝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예슬이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예,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인가, 4월 29일이나 30일 정도에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방송에서 예슬이 아빠가 예슬이 전시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보고,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예슬이 아빠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가족분들이 민감하시고 예. 그리고 외부 접촉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 예. 배신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연락 못 드렸죠. 결국은 연락처는 받고도 네. 연락을 못 드리고 연락을 드린 거는 네. 5월 중순 지나서 네. 그 연락을 드리게 됐죠. 그래서 접촉을 이제 하셨어요. 뵌 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 훨씬 지나서 이제 예슬이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흔쾌히 또 만나 주셔서 전시에 대한 준비가 들어간 건 6월부터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예술이 전시를 하겠다, 하고 네. 싶다, 네네. 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첫 반응이 어떠셨어요? 일단 뭐 좀 이제 긴가민가 하시고, 얘가 왜 이러나? 네,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이 뭐 하는 놈인가?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굴도 일단 평범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예, 좀 장 대표님. 아주 불리합니다. 그 대목에서. 여러모로. 그래서 그 다음날 갤러리를 모셨어요. 서울 오시는 일이 따르셔서. 내가 보이는 외모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번 봐라 이렇게. 예. 그래서 갤러리 오셔서 갤러리 확인하시고, 현장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저 이야기를 쭉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한 3, 4일 걸렸어요. 결심하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을 지금 그렇죠. 벌리게 되신 건데, 네네. 벌이게 되신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일, 기억할 만한 일 어떤 일이 일단 뭐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를테면 전시를 이제 하려면 이제 보통 작가들을 보통 만나야 되는데 작가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예슬이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예슬이가 어떤 아이다라는 것을 어머니, 아버님,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알 수밖에 없었기 취재를 해야 때문에 되네. 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저는 부모님을 울려야 될 입장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지금 묻고 있는 그렇죠. 딸의 추억을 꺼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다행히 그래도 뭐 그림을 이렇게 모아두셔서 이제 그림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게 언제 그린 그림이고 뭘 그린 그림이냐라는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은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뵐 때마다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님을 울려야 되고 부모님을 아프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월호의 가장 우리가 수십 년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아픔으로 오랫동안 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300명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이 남긴 영상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벌써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냥 칼로 후비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예슬이라고 하는 아이의 꿈이 담긴 네. 저작물들인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펴서 네. 벽에 거시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의 고통은 사실 부모님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사실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그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오히려 부모님들의 위안에 의해서 저는 사실 그 전시회를 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통곡하던 부모님들이 그렇죠. 준비하는 손길들을 이렇게 예, 위로하는 예, 그런 또 계기가 됐고 예, 오히려 이제 그 과정이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이제 그런 어떤 혼자 이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을 함께 해준 시민들 그분들이 또 이제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사실 주셔서. 그러면서 세월호를 기억하자라고 네네. 하는 사회적인 운동이 어찌 보면 예슬이 전시회 우리 장영승 서천 갤러리 관장님의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하나의 빛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전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네, 하게 됐습니다. 7월 4일 직전에 또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네. 저작권 관련해서. 네네. 근데 뭐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시에 대한 이해가 아무튼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전문 작가의 전시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작품 전시가 아니라 전문 작가도 아니고 우리 예슬이가 가져왔던 꿈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더 좀 충실히 드려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반성은 들었는데요. 네. 이제 그 참 이후에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슬이가 100%다 자기 창의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는 그렇죠. 유명 작가의 모작을 통한 학습,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예, 배우는 과정이니까 제가 그렇게 댓글도 달았어요. 수학 정석 안 푸냐. 공부하려면 어차피 수학 정석 풀고 그걸 이제 열심히 잘 풀었다라는 걸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후원하면서 그 일이 막 네. 터졌을 때 네. 진짜 개관 직전에 네.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장현승 대표 정말 힘든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뭐 그래서 뭐 그림을 떼라라고 뭐 한두 장의 그림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작권 문제를 저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한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입장료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뭐 상행위를 위한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사실 그거는 저는 뭐 어떤 예술가의 저작 행위 부분에 대해서 네. 적극적인 보호를 해야 될 갤러리 대표로서는 그렇죠. 실수한 부분이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깔끔합니다. 네, 아니 뭐 이게 실제 그러니까요. 예. 거칠게 나오셔야 좀 인터뷰가 재미가 있는데 들으시는 뭐 시청하시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예. 목숨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깔끔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무료로 네. 갤러리를 개방을 하시고 네. 더구나 무기한을 선언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어요? 지금 2달이 이제 넘었고 석 달째 가고 있는데 대략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지만 유료 집계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아니겠지만 이제 그 서명지를 놓아놨어요. 네. 그 갤러리 입구에 그 서명을 하시는 분들의 그 비율을 따졌을 때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왔다 간 걸로 돼 있고 보수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만 명 정도 네, 다녀가신 것 같다. 네, 석 달 정도.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월급쟁이 네. 사장이고 네. 그다음 갤러리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고 그나마도 이제 2년 전에 그만뒀고요. 백수입니까? 뭐 거의 백수라 하긴 그렇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떤 대표이사다 뭐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 반백수. 그렇죠. 갤러리 대표, 갤러리 리장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약간 느슨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럼 있어요. 갤러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그간 그래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던 뭐 월급 모아놓은 것들 다행입니다. 예. 호불천 오게 좀 있으셨구나. 뭐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뇌리에 저는 못된 지금 상상이 스쳐가는데 출연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또 굳이 봐주신다고. 네. 자, 서천 갤러리 네. 예슬이 전시는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까지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영선 대표를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양반은 무슨 세월호 기억하기 근대 오전 경기를 뛰는 체육 선수인가 운동 선수가 할 정도로 많은 집회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네. 최근까지 단식도 하셨고 네. 그런가 하면 만보 3보1배도 하셨고 네. 뭔가 이렇게 뭐 철인 오전 경기를 하시는 분 같은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단식을 18일 동안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18일 동안 했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일단 문재인 의원이 네. 일단 현장을 떠났고 정청래 의원 혼자 있었고 어쨌든 그래도 국민대책위에서 국민동조당 단식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시작을 한 건데 좀 이제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라는 그런 좀 걱정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만보 3보1배를 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그때가 아마도 참사 100일 되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뭘 요구하시면서 왜 하신 거예요? 뭐 그런 요구라기보다도 혹은 그것이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단지 100일이었고 그때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단식을 하신 상태에서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오는 거를 그냥 서서 기다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냥 국회에서 뭐 서울역까지라도 3보1배를
하겠다 했는데 아마 저 혼자 했으면 못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또 막판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추월당할 위기여가지고 막판에 좀 그 분발을 해서 겨우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백리 행진을 했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이틀 동안 생중계를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서울시 서울역 이게 서부역인가? 서부역인가요? 그 부근에 그 앞에 삼부일배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네, 장 대표님. 네. 근데 몸에서 짐승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날 비가 또 많이 왔기 그죠? 때문에 땀 흘리고 비에 네. 씻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래서 너무 참혹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아드리면서도 정말 코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좀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큰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런 지금 제가 철인 오전 경기에 빗대서 너무나 혹사하신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표현을 해봤는데 혹시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제가 결례입니다. 왜 이렇게 나서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라도 해야 좀 마음이 좀 편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저녁에 그래도 좀 잠이 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뭔가 해야겠다. 보이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석 달째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 대표님 현장에서 만나면 그냥 사람 좋은 형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사실은 옛날 자료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관되게 우리 주변에는 정치인 또는 과거 운동을 팔아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일관되게 삶을 운동 속에서 진행하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학 다닐 때도 그때 광주 학살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미문화원 점거했고 그때 그것 때문에 형도 사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남들처럼 정치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또 생활로 돌아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정치권의 제안 같은 거는 안 받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제가 워낙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좀 약간 좀 민망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학생운동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학생운동 하고 그다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제 생활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간의 삶 자체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참회의 어떤 성격도 사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86 그리고 486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강남이나 조금 그 중산층 혹은 그 이상 되는 가정의 주부들을 광화문 또는 세월호 관련 집회 현장에서 많이 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팽목항에 내려가서 방송하고 있던 시기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영승 대표처럼 시대를 잠시 잊고 일상 속에 묻혀있던 많은 분들을 우리 세월호 사건, 참사가 밖으로 꺼내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세월호 참사가 갖는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야말로 진짜로 우리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진짜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주에 많은 저 나이 또래의 그 사람들은 사실 충격에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기성제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네. 이 세월호 같은 국가적인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의도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가 하면 기존의 시민사회도
어쩐지 동력이 없는 빠져버린 상태고 우리 장영승 대표와 같은 일반 우리 시민들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건강한 하나의 시민 참여 주도형 거버넌스 어떤 통치 체제가 이제는 좀 가시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지랖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뭐 시간이 있으면 형제복지원 사건을 사실 연극판에다가 초대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형제복지원 사건 그야말로 인간 사륙 현장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신 분이기도 한데 그 오지랖은 또 어떻게 또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제가 사실 87년도 사건이잖아요. 형제복지원이. 너무 오래된 제가 사건이죠. 몰랐어요. 그 사건을.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한국예술정보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학생으로 교수가 다니면서 아니라? 네네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됐고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한테 묻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제 주위 사람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에 사실 놀라움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든 조금이라도 이걸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영화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영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극을 이제 작년에 올렸죠. 예, 그 연극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불황자 라는 이름으로 사실 무고한 분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인격적인 유린을 당하고 했는데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게장 속에 들어가시는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 뭐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자학 뭐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은 좀 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손해를. 물론 어차피 연극이라는 게 뭐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 참. 자, 지금 또 오지랖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예슬이 전시에 이어서 뮤직비디오를 또 하나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이제 뭐 비디오보다도 그 시연이라는 아이 같은 반인데 양은 3반 김시연이라는 아이 예슬이네 반이에요? 네, 같은 반이에요. 둘이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음반을 일단 내일 출시를 합니다. 내일요? 네. 출시를 하는데 싱글이겠죠? 네, 디지털 싱글로 이제 음원이 2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뭐 제 마음으로 좀 제대로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그래도 만들자 해서 이제 주위 분들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었던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런 그 동료들 도움으로 해서 오늘 아침 이제 겨우 이제 편집을 마쳐서 심의에 보낸 상태입니다. 심의에 보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 받기 전인데 상해 임시방송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먼저 좀 맛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야죠. 심의 관계없죠? 일단 심의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가 5시에 나온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뮤직비디오 한번 감상을 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네가 내게 라면 사진을 보내 내 위가 꼴렸을 때 그래서 내가 되지라 했더니 네가 날 잡아먹인 게 눈 뜨자마자 기타 붙잡고 시작하게 된 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걸 쓰는 것도 너라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너가 끓여준 치즈라면도 먹고 싶고 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는 건 내 꿈이야 우리야 일기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핸드폰을 누르면 나오는 네 얼굴이 너무 좋아서 이 지경까지 오게
걱정시켜서 미안해. 너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작은 손가락 누님 모양으로 너와 같은 세상에 있단 걸 느끼는 게 나는 행복해. 난 너의 다리에 누울 때면 말랑대는 게 좋고 춤추면 적에서 또 살랑대는 게 좋아. 눈이 세 줄이 돼 웃는 게 제일 좋아. 나에겐 너 하나뿐인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잠 깨고 모고 진짜로 난 너 하나뿐인걸. 난 말야 너가 끓여준 치즈라면도 먹고 싶고 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는 건 내 꿈이야 꿀이야. 핸드폰을 누르면 나오는 네 얼굴이 너무 좋아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름달 뜰 때까지 이 노래 만든 거 후회 없음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 차단시키지 마 이 돼지야. 완성도가 높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렇게 페이드아웃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저게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보다도 이제 어쨌든 뭐 하늘에서 내려온 꼭 시연이가 아니더라도 세월호 아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뭐 영적 존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한때 이제 그 노래를 만들면서 가졌던 그 친구에 대한 우정과 그런 그리움들을 그런 표현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좀 끝장면이 좀 짠하긴 한데 뭐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우울하고 슬프기만 하는 뮤직비디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나눠주시는 것이 우리 시연이를 기억하는 또 세월호의 진실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인의 반에만 해도 벌써 뭐 시연이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재주 넘치고 끼 있고 이런 생기발랄한 친구들이 건강하게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장영승 대표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또 절감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일을 또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영상 다큐? 근데 그건 다 했던 일이고요. 예슬이 다큐를 100일째 되는 날 KBS에서 이미 방영했어요. 18살의 꿈이라고. 아니 그거 말고 희생자 304명의 영상 다큐를 10분짜리씩 만들고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245명의 그 짧았던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삶을 기록한 책 245권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앞으로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304명의 희생자들을 모두 일단은 그 짧은 영상이나마 기록물을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304송이 시네마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물이라는 형태 이외에 또 아무래도 편한 어떤 미디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미니북 형태로 해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책이라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함께 하거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그 세월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원 네트워크, 그 세월호 가족 지원 네트워크라는 그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그룹에 이제
각종 분야의 전문가, IT 전문가. 뭐 페이스북 그 네. 어드레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세월호 가족 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월호 네. 가족을 네. 검색을 하시면. 네. 네.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 계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뭐 IT 전문가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편집 디자이너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명상, 뭐 연기, 뭐 그런 어떤 문화예술 쪽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아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영선 대표님의 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이 오지랖의 끝은 어딘가요? 뭐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얘기 좀 하기 시작했는데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아이들의 꿈 때문에 생긴 저의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못다 이룬 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의 꿈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꿈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이제 이른바 꿈 이룸 네트워크이라는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을 매개로 해서 나이 든 사람이든 뭐 나이 젊은 사람이든 꿈이 있는 사람이든 꿈이 없는 사람이든 이렇게 모여서 서로 꿈을 확인하고 그 꿈을 위한 노력에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어떤 공간. 물론 일단 뭐 그 인터넷 공간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좀 자리가 잡으면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혹시 그런 그 꿈이라는 건 결국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지원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오시면 계속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족 대책위 홈페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그 지원 네트워크 소식들은 공유하게 될 가족 세월호 가족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위에 어떤 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원봉사 이거 그냥 이렇게 옆에서 계속 뭐 허드렛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누구보다도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친분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계속 옆에 있으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꾸려졌어요. 네네. 그 집행부는 어떻게? 뭐 다 그래도 가족들이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힘을 좀 더 당연하고요. 발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50년 이상 살았고 뭐 소위 이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비교적 어떤 조직 그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 왔던 삶을 살았는데 진짜 그 지금 현재 가족 대책위는 대단하고 위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일치된 어떤 모습으로 또 아주 냉정한 어떤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사람들이 이겨내고 서로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단 저는 제가 본 조직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조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사실 놀랍니다. 이분들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닌데 네. 그 건강성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부분이 얼마나 영혼, 네네. 육체적으로도 어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속적인 이해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죽음을 온전하게 장사 지내서 이 아이들이 가면서 이 세상이 좀 나아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화된 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한 예를 들면요, 그 유민 아빠, 네. 그 유민 아빠한테 그 어느 제 아는 분이 그 이불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불을. 네, 단식 이제 30일 차 넘으셨을 때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근데 유민 아빠 그걸 거부를 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거부한 이유는 호사스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운동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불이 없습니다. 이불을 넣어드린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 때까지는 편한 잠자리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철저함이라는 거는 저는 진짜 부모님들 아니면 어쨌든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철저히 이제 그분들의 뜻에 따르기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보면 지금 농성장 이런 데 편한 잠자리 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렇게 편하게 있겠어요. 그런 철저함을 유지시켜내는 현재 어떤 동력은 가족 대책위에서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네.
짧은 가을을 이어서 다가올 텐데 사실 걱정이에요. 어제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봤는데 폭력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 관심도 좀 줄어들고 심지어 취객들이 욕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큰 사고가 있고 바로 뭐 아파할 수는 있지요. 근데 정말 지속적으로 지구적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좀 뭐 마무리를 좀 해야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쪽에 알려오셨는데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차 바퀴가 빠진 적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들었는데 누가 뭐 고의적인 테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일단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확인되지 않은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사실 결코 긍정적이지 못해서 최근에 이제 뭐 카톡 뭐 쳐다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이버 망명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전 그런 모습이 참 슬프면서도 나라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좀 수그러드는 움츠러든 모습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제 바퀴 빠진 건 누군가 뺐죠. 빼긴 뺀 건 뭐 뺐으니까 빠졌는데 그걸 누가 뺐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수사를 맡기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뭐 이점이 없겠다. 두렵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물론 바퀴는 이제 바퀴 하나는 안 빠진 특수 볼트를 박아놨어요. 그거는 사실 두렵지 않다면.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걱정도 하고 심지어는 어느 분은 블랙박스도 하나 기증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어떤 간에 뭐 조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 확보되면 저희 쪽으로 꼭 제보를 주시기. 알겠습니다. 물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시민으로부터 행동하는 그야말로 운동가, 사실 이미 행동가의 범주를 넘어서셨는데 그렇다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방금 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생업은 있어 돈을 벌어야 이제 사실 뭐 갤러리 임대료도 내고 뭐 활동비도 하는 것처럼 일단 생업에 열심히 일단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남는 시간 혹은 제가 뭐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일을 계속 지금 할 생각이고 이미 지금 사실 해야 될 일로 준비하고 있는 일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4.16 사건, 그 세월호 사건 전후가 바뀔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생각할 때는 아직 남는 삶 뭐 얼마 안 남았다고도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삶을 다 걸어서라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사건 전후가 바뀌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은 게 앞으로 제 계획입니다. 오늘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생각보다도 전 세계에서 우리 알 권리를 빼앗긴 동포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미처 못 여쭌 너무 재미없다고 지금 야단치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재미보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한 갈구가 크시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처 제가 못 여쭌 말씀 또는 우리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니 카메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보시면 돼요. 일단 방송을 이제 봐주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금 뭐 1년도 안 됐거든요. 세월호 사건 자체가. 미국의 9.11 테러 경우에도 거의 10년이 가까이 이제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헌신적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이제 사람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다른 분들의 어떤 도움들도 함께 해야만이 그 시간을 좀 땡기고 그리고 진짜 이 나라를, 이 슬픈 나라를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때도 좀 쉬시더라도 또 집요하게 또 세월호 사건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쉴 땐 쉬시더라도 다시 한번 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잘 덕분에 들을 수가 있었고요.
원래 되게 밝고 재미있는 형님인데 세월호가 사실 우리 사회 웃음을 많이 뺏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음을 잃지 말자고요. 네네. 근데 수염은 언제까지 기르실 거예요? 기르는 게 아니라 안 자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자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그 저기 바리깡 있지 않습니까? 바리깡으로. 네, 그냥 한 번 그게 이제 면도하는 것보다 시간도 덜 적게 걸리고. 그럼 이따 끝나고 좀 면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저보다 관리 상태가 훨씬 좋은 것 네, 같은데. 그냥 깎으면 됩니다. 네. 자, 상해 임시 방송을 선언했습니다. 알 권리를 빼앗긴 우리 전 세계 동포들. 언론에는 거짓이 넘쳐나고 실제 우리의 삶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장영승 서천 갤러리 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